근데 수술을 해도 그런 안 보이는 암세포들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암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이는 암을 다 떼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발이 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뭐 5년, 10년 후에 왜 재발하느냐? 그것 때문에 재발하는 겁니다. 아마 100만 원 내외 정도로 해서 2년에 한 번 나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런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로 보는 종 환자분들이 유방암, 그다음에 부인암, 이제 전립선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은요, 어쨌든 이제 어떤 검진에서 뭔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유방암은 우리나라 국가 검진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젊은 나이에 아마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조금 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자주 뭐 매년 하도록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발견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전립선 암이 생기기 전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해서 비뇨기과를 꾸준히 다니세요. 꾸준히 다니시는데 그 전립선 암과 관련된 이 암 표지자가 PSA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뭐 이런 검사를 가끔 하거든요, 비뇨기과에서. 그러면 그 수치가 약간씩 올라가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조직 검사 해보면 이제 전립선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예를 들어서 암이 굉장히 많이 막 진행되고 뭐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암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 그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건강 검진은요, 한 6가지를 포함한 건강 검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그 제도로 인해서 암이 아주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암 환자의 이 생존율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사실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의료기관들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뭐 사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어떤 의사라도 그분도 사실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저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편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서칭을 하든지 해서 병원을 찾아서 가서 검사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더 2차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조금 더 내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민간 건강 검진까지도 사실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검진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가성비를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고 뭐 노인도 있고 한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나이와 나의 어떤 위험도, 나의 어떤 가족력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나는 조금 더 열심히 나는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민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한 번 정도, 뭐 매년 하기가 힘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도 물론 지켜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도 지켜주고요,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검진에선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이 지금 모든 국민한테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변을 조금씩 조금 받도록 해서 그 대변에서 뭔가 이제 대장암 때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혈액이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변에. 그 혈액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 대장 내시경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장 내시경 자체를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대장 내시경을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5년마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추천을,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만에 한번 해라, 뭐 이상 없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검사들도 사실은 좀 빠지는 검사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민간 검사가 사실은 약간 좀 과잉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를 정확하게 빼고 뭘 정확하게 넣고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서, 민간 건강검진 중에서 뭐 여러분의 나이대에 맞는 어떤 표준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면 아마 비용도 그렇게 저는 비싸진 않다고 보고요. 아마 100만 원 내외 정도
정도로 해서 2년에 한 번 나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요런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나의 생일에 맞춰서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는 거예요. 뭐 생일이라고 무슨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를 나는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검진 일을 내 생일 날짜 또는 이제 전후로 해서 잡아놓으시면, 뭐 매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짝수년에 태어나셨으면 짝수, 뭐 홀수년에 태어나셨으면 홀수, 뭐 이런 식으로 정하셔가지고, 내가 한 2년에 한 번씩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하루를 뭐 검사를 하든지 뭐 하면서 좀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게 나의 생일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예, 한번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딱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건강검진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이센셜한 검사들을 엑기스를 이제 다 확인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잘 되어 있고요. 한 가지 그 여성분들 이제 여성 부인과 초음파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사실은 이제 부인암 중에서 제일 악독한 암이 난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도 어렵고 한번 발견되면 기수가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고 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재발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소암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제 난소암을 어떤 그런 초음파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기 발견하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분들은 뭐 정기적으로 이런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뭐 난소에 혹시라도 뭐 그거 말고 다른 혹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부인과 질환들에 대한 검사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인과 초음파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많은 직장인들은 아마 검사를 하고 계실 텐데, PSA 수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립선암 암 표지자 수치인데요. 이 PSA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뭐 다 암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전립선에 어떤 염증이 있어도 PSA라는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피검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PSA 정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좀 어떤 위험 요인에 따라서 뭐 어떤 복잡한 검사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은 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들 이제 회자가 되는 내용은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사실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건강인과 암 환자가 과연 뭐가 차이가 있어서 암 환자가 이 암이 자라고 건강인은 암세포가 안 생길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생기는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이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정상적인 면역세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 생기자마자 바로 없어요. 생기자마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생기지도 못하게 이제 억누를 가능성이 있겠고, 반대로 암세포가 더 올라와요. 면역세포보다.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어떤 가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서 이런 게 작동한다라고 뭔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암이 왜 발생할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이 가설을 바탕으로 사실은 저희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면역 항암제, 면역력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들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가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이제 암세포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 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도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점 또는 혹,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기 안에도, 위에도 무슨 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암세포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세포라고 하면 떼내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이 미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암세포의 특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다른 데로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아무리 초기인 암인 경우라도 딱 거기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사실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초기면 초기일수록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뭐 조금 기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주변 또는 멀리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미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도 그런 안 보이는 암세포들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암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이는 암을 다 떼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 암 덩어리만 떼내는 게 아니고요. 주변으로 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사실 정상 조직까지 도려냅니다. 이게 암 수술이에요. 그냥 딱 암만 떼내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암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손재주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잘 돌라내요. 잘 돌라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미세전이가 어딘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보조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거든요. 이건 이제 표준적인 항암 치료예요.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왜 재발하냐? 물론 확률은 많이 낮춰집니다만은 왜 재발하느냐 하면 이 미세전이 된 암세포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먼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돼버리면요, 아무리 항암제를 가서 때려 부어도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암세포가 활동을 할 때 가야 이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항암제가 들어와도 그냥 자기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몸의 면역 상태라든지 뭐 몸의 어떤 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발이 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뭐 5년, 10년 후에 왜 재발하느냐? 그것 때문에 재발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분야에서 뭐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진짜 초년 의사 때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항암제가 겁나서 못하겠다 하는데, 사실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좀 암 치료에 대한 뭔가 이 인식도 좀 바뀌고 뭔가 좀 지식도 조금 더 쌓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왜 하는지를 본인이 알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힘든 건 알아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비타민제 우리가 주사 맞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뭐 구토도 생기고 오심도 생기고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고요. 뭐 피곤함, 밤에 또 수면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잘 하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이거 한다고 100% 방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하게 되면 저는 아마 대부분 환자분들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고령의 뭐 80대 이상의 되신 분들은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뭐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어떤 필요한 조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 종양학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환자의 체력을 0, 1, 2, 3 이렇게 4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이 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어떤 의학 용어답게 말씀을 드리면 수행력이거든요.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력. 체력도 포함되고 뭔가 모든 이 신체 기능을 다 포함하는 용어인데, 이게 0, 1, 2까지 할 수 있고요. 0이면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1이면 조금 증상은 있어요. 뭔가 통증이 약간 있다든지 하는데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요. 근데 2, 2면은요, 요거는 증상도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자꾸 눕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하루에 반 이상은 잘 돌아다니시는 분, 여기까지는 항암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 하고 있고요. 근데 3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또는 어디가 아파서 좀 활동량이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집에 가시면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안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도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뭐 그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항암제를 만약에 이제 사기 암 환자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사기 암 환자가 뭐 치료의 어떤 옵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전개가 되는데, 1차 라인이라고 합니다. 딱 진단을 처음 받고 쓰는 항암제 또는 표적 치료제 또는 면역 항암, 이런 거를 1차 라인 맨 처음에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계속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라인의 약으로 들어가요. 2차 라인도 마찬가지, 하다가 또 3차 라인. 근데 이게 사실은 환자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약간의 뭐 이런 이제 모디피케이션, 어떤 변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차 라인의 어떤 치료제인데 3차 라인의 치료제 중에서 최신에 나온 굉장히 고가의 항암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뭐 에너투 같은 약이 있다고 합시다, 유방암에서. 근데 에너투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본인이 100% 부담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는 게 어떤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경제적으로 나는 도저히 그걸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약이 나오기 전에도 물론 항암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뭐 A라는 약, B라는 약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약이 물론 굉장히 고가지만 효과는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이렇게 그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어떤 치료의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은 "표준적인 방법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